네이버랩스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네이버랩스에서 컴퓨터 비전 연구를 리딩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발표에서는 그 로봇을 위한 AI와 디지털 트윈 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네이버랩스의 미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네이버 서비스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PC부터 그리고 모바일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랩스의 미션은 이 네이버가 가진 온라인상의 서비스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오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어났을 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AR 글래스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피지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에도 우리 네이버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 이게 네이버 랩스가 가진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스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 랩스 한국 그리고 네이버 랩스 유럽 이렇게 두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 26개국의 연구자들이 디지털 트윈, AI, 클라우드 로보틱스, 플랫폼 엔지니어링, AR, 5G,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이 뒷 배경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 네이버 랩스 유럽입니다.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하고 있고 되게 아름다운 전통적인 그 건물에서 첨단 AI를 연구하는 그런 되게 특색 있는 연구소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회사랑 차별되게 가져가는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 혹은 로드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세계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AR 글래스 상에서 네이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실을 그대로 본딴 디지털 트윈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고 이 디지털 트윈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AI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스파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지능을 만들어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전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유닛을 드래그해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유닛이 가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실제 버전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저희가 만든 실세계를 똑같이 본따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거기에서의 로봇을 선택해서 특정한 위치까지 보내면 실물 로봇이 거기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반대로 실제 공간에서 다니는 로봇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물리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똑같이 가상 세계에서도 구현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시작은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지도 앱을 켜고 내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목적지를 누르고 그리고 그 안내되는 경로에 따라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로봇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받아야지 갈 수 있는데, 로봇을 위한 지도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네이버가 처음으로 만든 2017년에 처음으로 만든 M1이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매핑하는 로봇이라서 M1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가진 그 그림에서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는 로봇이 M1이라는 로봇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가장 이 로봇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는 저희 로봇 시작할 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카메라와 여러 가지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현실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걸로 3차원 지도를 만드는데요. 최근에는 이 M1이 업그레이드돼서 M2라는 두 번째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더 높이가 높아졌고요. 더 스무스하게 다니고 이렇게 카메라와 라이다를 통해서 점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공간은 이 평평한 공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단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공간들을 스캔하기 위해서 백팩 타입의 그 장비를 만들었고요. 사람의 그 튼튼한 두 다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메고서 다니게 되고 여기 저 장비가 한 12kg에서 한 13kg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 굉장히 건장하신 그 네이버랩스 직원분들이 주로 나오시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장비들도 많이 경량화해서 이제 뭐 다음번 이런 영상에서는 좀 더 여자분들도 이제 다니실 수 있도록 더 경량한 장비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다음으로 하는 건 이걸 가지고 3차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슬램이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점군 데이터로 표현된 그 3차원 지도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로부터 컬러를 가져와서 입히면 이런 그 컬러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는 이게 거의 저희의 원시 지도가 돼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컬러드 PCD 혹은 PCD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바로 저희 네이버 신사옥 1784의 로봇용 지도입니다. 약 30개 층에 대해서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동선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다 그 표기해 놨습니다. 뭐 어떤 엘리베이터가 어디고 스피드 게이트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고 로봇은 길 안내를 받을 때 이 동선을 따라서 길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가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의 수작업이 들어갔는데 아까 점군 데이터를 바탕에다 놓고 디자이너분들이 그 건물의 구조를 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보고 텍스처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매우 현실과 그 유사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그 네이버 1784 신사옥 5층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로봇 서비스를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혹은 뭐 엘리베이터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지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하는 로봇 서비스용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목적에 따라서는 더욱더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은 저희 로봇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공간에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네이버 랩스는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박물관도 있고요, 오피스도 있고요, 공항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들을 디지털 트윈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트윈의 가상 세계와 이 물리 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측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가 위경도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두 현실 세계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위 기술의 예로 저희는 그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 이미지 한 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그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기술인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코엑스처럼 거대한 실내 공간의 경우에는 이제 GPS가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위치를 아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그냥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서버로 전송해서 내 위치를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요. 로봇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AR 글래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약 위치 오차가 한 15cm 정도 나는 거거든요. 제 한 뼘이 한 20cm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적게 한 장의 사진만으로 내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 데모에서 여기가 이제 카메라고 요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고 그렇게 찍혔을 때 내 위치가 요 초록색 점으로 표현되는 그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784 사옥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도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초록색 점으로 내 위치가 잘 나오게 되고요. 방향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도 한 장의 사진만 찍으면 내 위치가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게 그 비디오가 리얼 타임으로 동작하는 거여가지고 응답 시간도 한 1초 이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활용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 야외에서도 이렇게 내 위치를 한 장의 사진만으로 잘 알아낼 수 있고 밤에도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그 AR로 길 안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 네이버 랩스는 2018년부터 이 AR로 길 안내를 하거나 혹은 AR로 박물관 투어를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건 코로나 때 그 잠실역에서 길을 안내를 하는 그런 데모였고요. 요거는 이제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길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실외에서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서울의 롯데월드와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롯데월드의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을 저희 장비로 스캔한 다음에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점군 데이터로 표현된 3차원 맵을 만들고, 여기 사람을 위한 2D 지도를 만들고, 또 3D 작업을 해갖고 3D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길 안내 AR로 그 놀이기구까지 길 안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POC를 했습니다. 요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요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네, 스캔하는 데는 저희가 한 2시간 반 걸리고요. 스캔한 다음에 지도 만드는 데는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데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이게 이 데모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작년 그 키아프라고 하는 그 아트페어 행사에서는 저희가 당일날 8시에 스캔을 해서 오후 3시에 AR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박물관에서 써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박물관 내에서의 내 위치를 스마트폰 기반으로 잡은 다음에 유물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유물에 다가가면은 이 스마트폰 화면 안에 3D로 된 그 컨텐츠, 부가적인 컨텐츠를 보실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음성으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토어에 가시면 국립중앙박물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박물관에서 이 앱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데요. 뭐 직장인들은 사실은 점심을 먹을 때마다 뭘 먹을지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메뉴판들을 해놓고 뭐 룰렛을 돌려서 메뉴를 결정한 다음에 상가까지 길을 안내해 준다던가, 아니면 스타벅스를 비췄을 때 스타벅스에 쿠폰을 준다던가 하는 식의 다양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 예시인데요. 이거는 공사장에서도 가능한데요. 공사하기 전을 저희가 다 스캔한 다음에 위치를 잡고 공사 후에 그 CAD 파일을, 인테리어 CAD 파일을 공사장 곳에 완전히 오버레이 시켜가지고 공사가 다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요. 이건 저희 퍼시스랑 같이 올해 진행했던 그런 예제고요. 그 고객들과 이 공사 관련된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고 현장에서 바꿀 수 있고, 디자이너 분들도 디자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빌딩 단위의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시티 단위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은 그 항공 사진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로부터 이미지를 중첩되게 찍습니다. 그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3D 비전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의 3D 모델을 자동화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은 다음에 예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예시는 2019년 서울시와 저희 네이버 랩스가 같이 했던 그런 데모인데요. 서울시에 비행기를 띄워서 25,000장의 항공 사진을 찍었고, 그걸로 3차원 모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는 요 비디오는 3차원 모델을 그 렌더링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 밑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비디오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렌더링한 비디오고, 이게 XY지, 즉 위경도 오차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3D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도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 내리는 거 저희가 그 실시간 실측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배수 빠지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 물 관련된 그 홍수 시뮬레이션 관련된 도메인 엑스퍼트가 붙으면 이 홍수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 미리 노티를 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 계획 때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건물을 만들 때 이 건물로 인한 뭐 일조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교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등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요. 특히 뭐 토목 작업을 할 때 산을 얼마나 파내야 되는지 흙을 얼마나 파내야 되는지도 다 이 모델을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확한 그리고 실감 나는 그 그릇이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얻어지는 CCTV 데이터를 이 그릇에서 붙여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설물 파괴된 것들도 이 지도상에서 굉장히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이 도시 단위 디지털 트윈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했고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계약을 맺었고 약 1억 불 정도의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그 사우디의 5개의 도시에 대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고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영상, 그 미디어에도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 넷플릭스 스위스홈 시즌 2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요 그 종합운동장 씬이 있는데 이 씬에서 원래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조그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포를 해버렸네. 조그만 영역에서 조그만 영역에서 찍는데 그 원경들을 저희 도시 모델로 바꿔서 그 VFX 제작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이게 네이버 서비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아파트 단지 임장을 가실 때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3차원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과 같이 그 매물을 집에서도 관람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측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8월 19일에 저희 서비스 런칭을 했고 일조량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해봐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이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계절마다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이제 뭐 가구를 여기에 넣어서 이제 가구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는 이제 로봇의 이동에 관련된 그 기술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로봇 이동 관련된 기술이 한 반이었고 디지털 트윈의 어플리케이션이 한 반 정도 나왔는데 다음은 로봇을 위한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이미지만 있으면 로봇의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로봇 회사들이 사실은 값비싼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측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네이버랩스의 로봇들은 과감하게 2017년 이후부터는 라이다 센서를 다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가 라이다 안 쓰는 걸로 유명한데 저희 로봇은 2018년부터 라이다를 쓰지 않고 카메라만 가지고 위치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해가는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거는 2019년 영상인데요. 그 로봇이 그 사람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우아하게 잘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그 심층 강화학습을 사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개발자들이 테스트한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 로봇이 실제 배달을 가는데 그 네이버 직원분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4분이 방해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이 동영상을 찍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결국은 조금밖에 없는 그 위치를 잘 피해가서 스피드 게이트로 진입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션으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손을 잡았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랩스는 이 로봇을 위한 AI 연구도 굉장히 그 예전부터 진행했는데요. 2021년부터 저희는 그 액션, 비전 그리고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주제로 그 네이버랩스의 그 AI 연구를 로봇을 위한 AI 연구에 집중을 해왔고, 특별히 LLM과 같은 파운데이션 로봇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미 3년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비전 분야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들은 2D 상에서 일어나는데요. 사실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정확하게 동작을 하려면 3D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눈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감이 있어서 저 스크린까지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저 사람까지 몇 미터 떨어진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데, 로봇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고, 로봇은 내 위치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공간을 이해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두 눈에 해당되는 것처럼 동일한 대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이걸 굉장히 많이 모으고 얘를 가지고 딥러닝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장의 이미지가 있고 다른 한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 두 장을 가지고 3차원 복원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한 파란색 이미지가 있고 빨간색이 얻어졌을 때 이 두 개로 3차원 구성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보시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만든 3D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인 크로코라는 모델입니다. 얘를 극단적으로 발전시켜서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더스터라는 모델을까지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세 장의 이미지를 넣으면 그 3차원 공간을 극각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고, 뭐 두 장의 이미지를 넣어도 이렇게 근정전 모습을 3차원으로 바로 구성해낼 수 있고요. 이거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인데, 카메라가 다르게 찍힌 두 장의 이미지만 넣어도 3차원을 바로 구성하고, 한 장의 이미지를 넣었어도 이제 3차원을 바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바로 3차원으로 변환되게 되고요. 이것이 로봇이 그 공간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더스터라는 논문은 최근 그 6월에 CVPR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때 그 존 바론이라고 하는 딥마인드의 그 훌륭한 과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더스터 기술이야말로 1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트위트를 할 만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더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딥마인드는 저희의 경쟁자인데 경쟁자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여기에 굉장히 높은 저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디지털 트윈과 로봇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기술로 AI가 하나 있고 클라우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그 클라우드 로보틱스, 즉 브레인리스 로봇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컨셉으로 로봇을 대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로봇의 뇌를 로봇 자체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떼다가 클라우드에 넣는 형식의 컨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 면에서의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대수의 로봇, 뭐 100대, 1000대, 뭐 10,000대, 여러 대수의 로봇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쉬워진다. 특히 뭐 좁은 병목이 있는 거에서 너는 이렇게 가고 너는 이렇게 가고 너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사람도 그런데 이 뇌에서 쓰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딥러닝을 돌려야 되고 하면은 로봇의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각한데, 로봇은 모터를 움직여야 되고 또 하루에 8시간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가 커지면 로봇이 더 커지고, 또 배터리가 커진다는 건 또 위험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력 소모를 줄여서 로봇이 더 안전해지고 더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로봇의 뇌가 로봇 안에 있으면 큰 로봇은 큰 뇌를 넣을 수 있고요. 작은 로봇은 작은 뇌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큰 로봇은 똑똑해질 수 있고요. 작은 로봇은 늘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뇌를 클라우드로 사용하게 되면 작은 로봇도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은 조그만한 뇌와 그 다음에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큰 로봇만큼 작은 로봇도 똑똑해질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클라우드 로보틱스의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크 시스템 제가 육성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로봇의 뇌를 아까 클라우드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아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 브레인을 그 로봇에 해서 로봇들은 5G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통신하고요. 자기가 얻은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고 클라우드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 로봇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크게 하는 기능은 그 아크 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찍으면 내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 그 기술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내 위치를 파악했으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클라우드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이 아크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아크 시스템이 최초로 구현된 그 곳이 네이버 신사옥인 1784입니다. 이 1784에는 그 중앙에 보시는 이 아크 시스템이 있고요. 이 아크 시스템은 아크 아이, 로봇의 룬 역할을 하는 아크 아이와 그 다음에 로봇의 뇌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아크 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데이터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인프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문도 열어주고요, 엘리베이터도 불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랑도 붙어 있어서 뭐 저희가 페이하거나 혹은 뭐 사용자 인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아크 시스템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5G 통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1784에는 굉장히 많은 분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사우디 왕자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왔다 가시긴 했고, 어떤 분들은 저희 사옥을 방문하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물이 하나의 큰 로봇이 아니냐. 네, 그 관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이 아크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아마 제 발표가 마칠 것 같은데, 1784 이 건물은 세계 최초로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제작됐습니다. 로봇 친화형 빌딩은 그 턱이 없어서요,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에 제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또 짜증도 나고, 근데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로봇이 와서 엘리베이터를 점유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수직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1784 건물에는 5개의 서비스를 100여 대 로봇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휴직 이동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네이버랩스의 로봇은 인승용 엘리베이터 못 타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붐비는 시간이 아닐 때는, 근데 로봇 서비스는 붐빌 때는 그 인승용 엘리베이터도 저희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승용 엘리베이터도 타고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에서 이런 기술도 있어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사람한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얼마만큼 거리에서 피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저희 로봇사에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긴 복도에서는 그 예의 바르게 우측 통행합니다. 저희 로봇은. 지금 보시는 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스타벅스인데요. 그 스타벅스에서 로봇이 커피를 가지고 직원들의 자리까지 배송을 해주고요. 아까 편의점 잠깐 나오는데 편의점에서의 그 물품도 배달해주고, 택배를 시키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택배도 자기 자리까지 배송해드리고,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배송해드리는데 주로 바쁘신 임원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배달도 있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모든 서비스는 사실은 시미스하게 연결되려면 로봇 서비스를 호출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업무 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러면 그렇게 쉽게 로봇 서비스를 쓸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웍스라고 하는 그 업무용 앱이 있는데요. 그 앱에서 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쓰고 뭐 일정도 관리하는데 거기에 로봇 서비스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서비스 그 앱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고 거기서 결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결제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의점인데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지체 장애가 있으신 그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이 로봇과 일한다는 거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로봇을 여기다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로봇 배송을 하면 직원분들이 물품을 가져다가 로봇에 넣고 로봇이 이제 각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행동도 저희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로봇과 같이 일하는 분들도 같이 고려하는 그런 서비스를 계획하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원 간 배송인데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뭐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고 직원분들 간의 이제 중고 물품 거래도 요거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바라기는 뭐 내년 발렌타인데이쯤에 뭐 초콜릿도 뭐 이런 걸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스마트 빌딩이 네이버 1784 신사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발표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조금 더 큰 스케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캠퍼스 스케일로 가서 그 네이버의 제2 데이터 센터인 데이터 센터 각 세종에는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이 있습니다. 서버를 렉에서 뽑고 날라주는 로봇, 그리고 이게 축구장 41개 크기여서 굉장히 큰데 직원분들을 배송해주는 그 자율주행 셔틀들이 여기 각 세종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캠퍼스를 넘어서 스마트 시티가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가 되면 이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간 로봇들은 뭐 10만 대, 100만 대, 1000만 대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분명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미래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레포트인데 지난 6월에는 그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국내 기업 중에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 휴머노이드 이네이블러로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휴머노이드 자체를 본 것도 있겠지만 그 기반되는 다른 소프트웨어, 디지털 트윈 기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인데요. 그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시티에는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로봇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스택들 여기 잘 준비하고 있고 그걸 중심이 되는 클라우드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이 개발자분들이 로봇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한 웹 기반의 그런 개발 도구들도 저희가 한창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로봇 대중화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